예, 안녕하세요. 경영준박 전공 배정원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10장 기업의 배당과 배당 정책 예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주요 내용은 배당과 배당 정책의 의미, 그리고 배당의 종류, 배당 지급 절차, 그리고 배당 지급에 대한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배당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독립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가? 예, 이게 이제 주요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은 배당과 배당 정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시기로 진입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시중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들은 안전한 수익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고배당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배당 성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배당금을 높이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배당금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정의를 보면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있을 텐데 그 이익을 가지고 주주에게 줄 배당금과 회사에 남겨둘 유보이익, 이것을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을 100억을 이제 벌었다면 그 100억 중에서 배당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남겨둘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배당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정책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유보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배당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재투자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보이익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 금액도 중요하고요. 또 배당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유보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유보이익에 대한 결정, 그래서 이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다 고민해봐야 될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자,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로 보면은 이제 256페이지에 표 10-1 배당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배당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배당 이야기를 했었죠. 배당은 이제 주주에게 주는 겁니다. 주식을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하는 현금이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배당 정책은 이익 중에서 배당금과 유보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였죠. 일단 주당 배당금이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주식 한 주당 배당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총 배당액 대비 총 발행 주식수로 산출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당해 연도 순이익 중에서 배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말하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라는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순이익에서 배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배당 성향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고요.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누는데 액면가는 이제 5,000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률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 주가로 나눠준 거, 이게 더 많이 쓰이니까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이거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배당 정책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배당금을 계속 증가시키는 기업, 그러니까 배당금이 한 주당 배당금이 예를 들면 작년에 500원이었는데 올해 한 주당 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배당 예측 모형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할 때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 관련된 용어들, 배당, 배당 정책, 유보이익, 주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 개념들 꼭 알아두시고요. 배당률은 이제 액면가로 나눠준 거라서 요즘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꼭 이 용어들 꼭 학습을 하시고요. 배당의 종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종류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청산 배당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현금 배당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이니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현금 배당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으로 이익을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만큼 현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직접 현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재무구조가 탄탄치 못한 경우에 현금 배당은 유동성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금 배당은 지급 방법에 따라서 뭐 정규 현금 배당, 추가 현금 배당, 특별 현금 배당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 현금 배당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매년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을 말합니다. 추가 현금 배당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정규 현금 배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배당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 현금 배당은 일회용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현금 배당으로서 정상적인 배당 지급 시급 이외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지급하는 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금 배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을 현금 대신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면 주식을 10주 소유한 주주들은 한 주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도 장점이 있어요. 현금 유출이 없잖아요.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이 증가로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얼핏 보면 주식으로 주네?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신호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배당을 가장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주주들도 선호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청산 배당입니다. 이건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지분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준다. 청산한다는 뭐 부도가 났거나, 그죠? 도산이 났거나 여러 가지 사업의 영위, 영속성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청산할 때 1순위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분을 이제 가져가는데요. 남은 걸 주주에게 주는데 사실 뭐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상장 폐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상장 폐지되면 그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거의 뭐 남는 게 없는데요. 일단 뭐 남는 게 있다면 그 주주에게 나눠준다. 청산 배당. 이것은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영업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주는지 배당 지급 절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에 주주총회를 주총이라 하는데요. 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연도, 또 어떤 경우는 또 사업연도 중에 뭐 중간 배당 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시장은 뭐 중간 배당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분기 배당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중간 배당도 사실 우리는 중간 배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외국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의 어떤 배당 성향을 높이라라고 하는 압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중간 배당을 하는 코스피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당금의 지급은 주총의 의결이나 이사회 의결 후에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 주초 자체가 원래 사업연도 경과 후에, 그러니까 연말 끝나고 나서 2개월 3개월 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배당이 지급되는 배당 지급일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이라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말이면 12월 달이죠. 그러면 이제 사업연도 끝나고 나서 2021년 3월 정도, 2월이나 3월에 주총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12월 넷째 주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한 뭐 2,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또 배당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그다음 배당 지급 절차와 관련된 용어 보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배당 기준일. 그래서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 뭐 12월 31일인데 연말은 주식시장 열리지 않고요. 그 전에 사야 되는데 주식은 D+2일에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또 2일 전에 또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략 이제 12월 이제 넷째 주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배당 낙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2를 넘어서서 늦게 산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걸 배당 낙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공시일은 기업이 정한 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권시장에 공표가 되는 것이고요. 배당 지급일은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날인데, 이것은 사업연도 이후에 뭐 3월달, 4월달 거의 한 뭐 90일 정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당 기준일과 배당 지급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낙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이다라고 하면 연말 마지막 영업일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거래일, 바로 전 거래일이 배당 낙일이 되는 겁니다. 10.4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에 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이 배당과 관련된 연구 주제 중에서 가장 이제 고전적인 연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라는 게 주가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당 정책이 주가를 높이느냐, 배당 정책이 주가를 낮추느냐,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주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 보시면, 기업이 적절한 배당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업 가치 또는 주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첫 번째,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은 미래의 재투자에 사용이 되죠. 그죠? 유보이익은 미래의 재투자에 사용이 되는데, 이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주의 수중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이 시그널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배당 준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뭐 이익이 낮구나. 그리고 만약 고배당이라면 이 기업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았구나, 이런 신호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호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고배당은 현재 및 미래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을 것이라는 신호인 반면에, 저배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에 한 주당 500원을 줬는데 올해 한 주당 100원 줬단 말이에요. 확 줄였어요. 또는 작년에 배당을 했는데 올해 배당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매드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것을 바로 신호 이론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은 경영자의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내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주주와 경영자는 분리가 돼 있죠. 경영자가 유보 이익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왜? 경영자도 그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그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많이 주게 돼서 유보이익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과잉 투자할 수가 할 수 없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당 지급은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켜 준다.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자, 그러니까 경영자가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막는 거죠. 네, 유보이익을 가지고 유보이익이 줄어들면 그걸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주와 경영자 간의 어떤 문제, 이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당 지급을 한다. 결국 배당의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주장을 근거하는 이론은 신호 이론과 대리인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경영자의 횡령, 배임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이익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주주들이 통제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아예 유보이익을 줄이겠다. 주주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 회사가 나온 이익을 주주에게 가져간 행위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주에게 돈을 주면 주주가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자기가 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 받았으니까 이 기업 괜찮잖아. 그래? 나 받은 거 안 쓰고 다시 주식수를 늘려가야지.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주에게 돈 준도 사실 기업은 기업의 가치는 사실 주주의 가치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당의 기업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본 조달 비용 발생, 불리한 세금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 매매 차익, 우리가 주식을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되거든요. 그 세금하고 또 배당을 받았을 때 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배당 세율이 더 세요. 그러니까 더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의 기업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이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가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주주가 기업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주주의 수중에 넣어두거나 하는 건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것을 MM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MM이라고 하는 것은 밀러와 모디글리아니의 약자인데요. 이 두 학자가 MM 이론을 무려 196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당 정책을 영어로 디비던드 팔러시라고 하는데요. 디비던드 팔러시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MM 이론은 재무학과 금융학의 가장 고전적인 이론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서 이 MM 연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 또는 경영학 학자들은 이 MM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MM 이론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밀러와 모디가 논문이 있습니다. 61년도에 발표한 게 Dividend Policy, Growth and the Valuation of Shares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석사과정 들어가서 이 논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진학을 할 때 이 MM 이론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좀 읽어봐요.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M 이론은 이제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가정하에서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와 관계가 없다. 배당 무관련 이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그러니까 완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데 MM은
MM이론에서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을 해요. 완전 자본시장은 자금을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고 세금과 거래 비용 없고 시장의 정보가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전달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 자본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장이 나와요. 그럼 누가 맞냐?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관계가 없냐? 이 세 가지 주장에서 누가 맞냐? 세 개의 주장 다 맞습니다. 첫 번째,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 이 주장도 맞아요.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에 근거해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고배당을 하게 되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을 거라는 신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당이 기업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무리하게 현금 배당을 했다. 주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리한 세금 효과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배당을 했다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다 맞는 주장이고요. 3번, 그럼 이건 어떠냐? 배당과 기업 가치와 관계가 없다. 무관련이론 내렸는데 1961년도에 이 논문 발표했고 재무와 금융의 고전적 이론이니까 맞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유보익을 주주에게 주든 회사에 놓든 똑같다 이거예요. 왜?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MM이론도 맞습니다. 근데 MM에서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죠.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세금과 거래 비용이 없고 정보가 누구나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MM이론도 맞다. 근데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완전 자본시장입니까? 아닙니다. 불완전 자본시장입니다. 세금과 거래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 우리가 개미라고 하죠. 개미가 정보 완전하게 전달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의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와 불리한 영향을 준다가 맞는 거고요. 완전 자본시장이라면 MM이론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1, 2, 3번 다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십시오. 이 10.4는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논쟁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당의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지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당 얼마 주겠다. 이걸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모든 기업이 다 주가가 올랐는지. 자, 이걸 이벤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배당을 줬다.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딱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어떤 회사의 주주다라면 그 회사가 배당을 준다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배당 지급일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배당 기준일에는 어땠는지, 배당 낙일에는 어땠는지 주가를 보십시오. 항상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는 거, 이거를 이벤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당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 투자자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이 기업은 올해 배당을 얼마 줄 거다. 관심 있어 하겠죠.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당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이 기업은 배당을 늘릴 것 같다. 또는 이 기업은 배당을 줄일 것 같다. 또는 배당 안 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기업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은 어떠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다른 하나는 배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배당 예측몽을 구축해서 예측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또 나눠집니다. 배당 의사결정과 배당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라는 변수, 그 다음 기업 규모,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익이죠. 이익 수준, 이익이 많이 나야만 또 배당 많이 주겠죠. 연구개발비, 내부 지분율, 투자 기회 이런 것들이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배당성이 높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배당 정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보면 코스닥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벤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코스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배당을 주는 기업을 많이 못 봅니다. 왜? 코스닥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성이 코스피보다 더 높죠.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배당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성장을 하려면 유보이익, 그러니까 유보이익이 많아야만 그 유보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낮아요. 유보이익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코스피 기업은 뭐 코스닥에서 올라왔던지 아니면 코스피로 바로 직상장했던지 간에 코스피 기업들은 어제 기업 규모가 크고요. 또 어느 정도 기업의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연령이라고 하죠. 기업의 어떤 그 업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장에서 배웠던 상장 유지 일수라든지 상장 소요 기간이 긴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지분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배당성이 높고 배당성이 높으면 유보이익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성향 또는 그 기업이 소속된 시장, 코스피냐 코스닥에 따라서도 배당 정책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배당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장승욱과 임병진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 기업 규모, 성장 기회, 수익성, 외국인 지분율들이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이장호에는 기업 지배 구조가 배당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부자 소유 지분율, 그 내부자 갖고 있는 지분율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최대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위에 외국인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 수준이 높아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승욱, 임병진 연구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 남해정은 이익 관점에서 봤습니다. 긍정적인 기업의 배당 정보는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배당을 준다고 했으면 이익이 많이 났구나라고 해서 한다라는 거죠. 재무분석은 이러한 배당 정보에 과대 반응해서 낙관적 이익 예측치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욱과 이강희는 배당 예측 모형에 관한 변수로서 기업 규모를 적었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 이걸 이제 더미가 아니라 더미입니다. 더미 변수를 넣었는데 더미 변수 1과 0을 말하는 건데요. 이겁니다. 올해 흑자 났으면 1, 적자 났으면 0 이거 말하는, 이거는 손실 여부를 적었어요. 그 다음 부채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외국인 지분율, 대형 회계법인 여부, 기업 베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진우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매출액 성장률, 부채 비율,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최근에 회계학 연구에서는 배당의 신호효과, 아까 신호이론 배웠죠? 이 신호 이론하고 회계 이익의 질과의 연관성을 이제 분석한 연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 연구에서는 배당이 피감사 기업 회계 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감사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배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들
한번 종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에서 이제 표 10-2에도 나와 있습니다. 배당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독립 변수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한 18개의 독립 변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배당 예측 모형과 관련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변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힌트로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몇 개 더 추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이렇게 해서 콤비네이션 조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당 예측 모형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근거, 여러분이 이 변수를 사용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떠한 모형을 만드는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당 예측 모형의 예측력 성과를 높이는 가장 높이는 모형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 예측 모형을 만들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변수들을 재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종속 변수를 보면 배당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씁니다.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그러니까 배당 종속 변수는 배당을 하는 기업, 안 하는 기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하고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당 예측 모형은 뭐냐면 배당을 하는 기업과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해서 배당하는 기업을 예측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학부 과목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석박사 과정에서 뭘 하냐면 배당 지급 여부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배당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그 중에서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그러니까 배당금을 예측하는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분석에서 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하이 레벨 그러니까 약간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배당 지급 여부 어떤 기업이 배당을 주느냐 즉 배당을 주는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게 이제 기초 레벨에서 하는 것이고요. 석박사 과정에서 중급이나 고급 과정에서는 배당 주는 기업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한 주당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배당 금액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 또는 상위 레벨에서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배당 지급 여부 관련된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석박사 과정 때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하니까요.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배당 지급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번 기업 규모입니다. 기업 규모는 시가총액의 자연 로그를 꼭 취해줘야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천억부터 1조 이렇게 금액이 큰데요. 재무 비율은 부채 비율은 200%, 300% 이렇게 단위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단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연 로그를 씌우는 겁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하거나 무배당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은 코스피보다 기업 규모가 작죠, 당연히. 그래서 배당을 또 적게 하는 거죠. 아예 안 하거나요. 코스닥 기업은 거래소 기업보다 기업 연수, 나이죠. 나이가 적고 성장 기업인 경우에는 이 저배당 성향 또는 무배당 정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 여부를 더미 변수로 하는 거죠. 코스닥이면 1 아니면 0.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코스피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수들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 규모 얘기했고요. 코스닥 상장 여부 두 번째 변수 썼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이제 총 배당액을 당기 순이익, 총 배당액 대비 당기 순이익으로 측정을 한 것이고요. 배당 성향은 배당 수익률과 대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못 쓴다면 이제 배당 수익률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주로 이제 3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 저배당 기업이나 무배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 가능성이 예측이 된다면 유복을 배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 여부에 관한 더미 변수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났다. 적자가 났으면 1, 흑자가 났으면 0 이렇게 해서 손실 여부를 또 카운트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손실이 났을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적자가 났으니까 이익이 난 게 없으니까 이것을 배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일단 뭐 적자가 나면 배당해 줄 수 없는데 뭐 작년에 흑자가 났다면 유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땡겨서 뭐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어쨌든 이 손실 여부 한번 고려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련 변수 이야기하겠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은 배당 성향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변수입니다.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이 있죠. 아무래도 이 유동성은 아까 단기 채무 진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죠? 안정성은 경기 대응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총 부채 대비 자기 자본으로 구성된 거고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재무 위험이 증가를 하죠. 그렇다 보면 배당 주기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안정성 관련 변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배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 특성 변수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일단 배당 관련 변수, 배당 성향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배당 관련 변수들, 배당 성향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여부, 더미 변수로 넣는다라고 얘기했었죠. 3번 유동성 관련 변수 넣어야겠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상당히 중요한 변수니까요. 꼭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안정성 관련 변수로서는 이제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고려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자본 조달이라든지 재무 위험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과다한 자금 조달 비용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보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자 이런 걸 잘 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 어떤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단기 채무 진입 능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유보이익으로 돈을 남겨놔야겠죠. 그다음에 성장성 관련 변수들도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여기서는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를 넣었는데 뭐 재고자산 증가율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관련 변수에서도 우리가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넣었고요. 뭐 ROE도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율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연기금 지분율 이제 고려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 회계법인 여부, 감사 품질과 기업 베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7 보겠습니다. 10.7은 배당의 고객 효과, 배당의 안정성입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주주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 어쨌든 정기적으로 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어린 투자자들은, 나이가 어린 투자자들은 배당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해요. 배당 받느니 차라리 이렇게 성장이 높은, 나는 이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배당주나 무배당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또는 소득이 너무 많아서 높은 한계세율을 부담하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 배당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를 해요. 왜? 배당세율이 더 크잖아요.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배당세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배당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기의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른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는 그 사람의 위험 성향, 고위험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저위험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고위험 주식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주식 또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에서는 배당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안전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배당주가 제일 또 좋은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배당의 고객 효과라고 합니다. 배당의 고객 효과 알아두시고요. 배당의 고객 효과.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안정 배당 정책입니다. 디비던드 스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이 됐습니다. 1000억 정도 벌었어요. 한번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정도 벌었습니다. 1000억 정도 해서 배당을 500억을 줬다고 칩시다. 500억. 그럼 배당 성향은 5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500억을 배당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유보익은 500억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배당 성향 50%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주당 배당금으로 해서 한 주당 얼마 이렇게 줬어요.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에서 추정을 해봤더니 올해에 1,500억을 벌었어요. 1,500억.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러면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거죠. 1,500억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500억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이 500억 늘은 거에 대해서 750억 주고 750억 유보이익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비율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겠지만 한편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배당을 이제 올해 750억을 줬어요. 그럼 내년에 또 기대하겠죠. 이 주주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기 순이익을 작년에 1000억, 올해 1500억, 내년에 2000억 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렇게 배당 성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의 이익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익에 늘어난 비율만큼 배당을 주는 것은 상당히 그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스무딩이라는 게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급작스럽게 늘었어도 배당을 높여주는데 조금밖에 안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 내년에 그만큼 이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익이 안 났어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1000억, 올해 1500억, 근데 내년에 800억, 700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배당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드 시그널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지. 갑자기 왜 그래? 얘 갑자기 이익이 배당을 안 주네? 보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배드 시그널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작년에 많이 번 거 중에서 배당 덜 했으니까 올해 내년에 이익이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배당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스무딩하게 약간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듯이 계속 배당금을 조금씩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정 배당 정책입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이익의 추세를 보고 이익이 아무리 크게 늘었어도 배당을 급작스럽게 늘리지 않는다 기업들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당을 스무딩하게 높이는 거. 이걸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요. 가장 안전하게 보는 것이죠. 또는 이런 기업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뭐 작년에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올해 적자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인 기업은 배당 안 하기 적자를 봤으니까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배당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도에 이익이 났다면 유보이익이 남겨져 있겠죠. 유보금이 좀 있겠죠. 그거를 땡겨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어떠냐면 이 기업 올해 적자를 봤는데 배당을 주네. 이 얘기는 이 기업 자신감이 있구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 안 줄 텐데 건너뛸 텐데 자신감이 있구나. 우리 올해는 뭐 이런 특별 지출이 많아서 이거를 털어내느라 적자를 봤어요. 우리 잘 수 있습니다 해서 배당을 주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또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에 따라서 배당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기업은 안정 배당 정책을 선호한다. 이게 핵심적인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타겟 디비던드 목표 배당을 설정해서 안정 배당 정책을 취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린트너는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업들은 장기 목표 배당 성향을 설정해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성숙기 기업과 성장 기업이 있는데 성숙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 시장이 있죠.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요. 그리고 성장 기업이 낮은 이제 코스닥이 되겠죠. 성장 기업이 낮은 기업들은 이제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2번 중요한데요. 경영자들은 배당금의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는 배당금의 변화액을 중요시 여깁니다. 맞습니다. 배당금의 절대액보다는 배당이 작년에 얼마나 늘었어? 얼마나 줄었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기업들은 배당금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 변화를 스무딩하게 해준다. 배당의 정보 효과는 배당이 기업에 있는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지 않습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린트너가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10.8 보겠습니다. 다양한 배당 정책이 있는데요. 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주식 배당,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현금으로 자사주식을 매입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줘야 주주에게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배당하지 않고 내가 그 해당 기업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면서 그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당 배당금 배웠죠? 한 주당 배당 금액을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 이 주당 배당금은 분자가 총 배당액이고 분모가 총 발행 주식수인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올해 내가 배당을 못 받아도 내년엔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 기업이 현금 이게 배당을 주주에게 안 주고 주식을 소각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줄이는 주당 배당금에서 총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배당 공부했었죠?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유동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현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현금으로 나는 받고 싶은데 주식으로 주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는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 되겠습니다. 주식 분할은 기존의 주식을 분할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식을 분할하는 거. 그다음 주식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한 개로 합하는 거. 이게 병합인데요. 주식 분할과 주식 변합은 사실은 뭐 기업의 가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배당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게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 배당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분할은 기존의 한 주를 분할해서 더 하는 것이고요. 병합은 여러 개 주식을 하나로 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합치거나 분할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의 가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0.9입니다. 10.9는 배당 정책 관련 이론이 되겠습니다. 신호 이론과 대리인 이론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9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밀러와 모디글리아니는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가정하에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와 관계가 없다는 배당 무관련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완전 자본시장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 관련 이론에는 신호이론과 대리이론 배웠었죠. 이 신호이론과 대리이론 둘 다 뭡니까?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배당 신호이론은 경영자는 기업의 수익성이나 미래 전망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외부 주주와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가 가진 비공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배당 정책을 이용을 한다.
자, 배당의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낙관적인 신호로 여겨지죠. 예,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신호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 이론은 앞서 얘기했었죠. 주인과 대리인이 다르다. 주인은 주주, 대리인은 누굽니까? 경영자죠. 그러니까 그 주주는 항상 경영자를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영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잘하는 경영자도 있지만 일부는 횡령이나 배임하는 경영자도 있고요. 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뭐 외제차를 사거나 뭐 자기 물품들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 돈인데요. 자, 이런 걸 주주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젠센과 맥클링은 1976년도에 대리인론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경영자가 쓰는 돈은 유보이익이니까 그 유보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발표한 게 바로 대리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이 비효율적인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경영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리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장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 배당 정책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론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챕터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배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사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기업,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뭐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주나 두 주 정도 또는 10주 정도 이렇게 뭐 용돈 받으시면 또는 아르바이트 하셔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주식을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배당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 배당 지급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배당 기준일과 지급일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배당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11장은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 분석 실습입니다. 예, 그래서 11장은 이제 실습 챕터가 되겠고 10장이 이제 이론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됐고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공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많이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기업의 배당과 배당 정책 예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